유 원장을 받으셨나요? 지금이라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다급했어요. 나는 그 순간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에서 남편의 관 앞에서 상복을 입은 채로 들은 그 전화 한 통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바꿔놨어요. 그 말을 마치려는 순간 내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손이 번개같이 뻗어 내 휴대폰을 빼앗아 갔습니다. 은영이었어요. 미소를 띤 채로 아, 영업 전화예요? 라며 그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그것이 영업 전화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웠던 것은 왜 그녀가 이렇게까지 빨리 반응했는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마치 내가 절대 그 전화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던 이 집, 이 가족, 이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이 모두 무언가 다른 목적을 위한 위장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천천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갇혀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두 시작되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봅니다. 장례식장에서 울려 퍼졌던 그 전화벨 소리.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장례식장이은 하얀 국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까만 상복을 입은 채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들어와 절을 하고 나가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은영이는 내 옆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모든 것을 챙기고 있었어요. 상주보다 더 적극적으로 말이에요. 남편이 죽은 지 이제 사흘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그는 여기 있었는데 말이에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얼마나 이상한지 모릅니다. 준호는 평생 말이 적었지만 행동으로 다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매일 아침 신문을 펴면서 내게 아침 인사를 하고 저녁이 되면 나를 거실로 데려가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런 일상이 갑자기 끝나버렸어요. 여보, 혹시 유 원장 어디 있는 기억하고 있어? 한 달 전이었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나를 부르더니 물었어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진지했어요. 유 원장이라니 뭐 하는 소리야? 아직 멀었잖아. 나는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준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재의 책상 서랍에 준비해 둔 게 있어. 꼭 기억해둬. 나는 그 말을 대충 들었어요. 남편이 항상 그런 식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지난주 월요일 아침 그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의사는 뇌졸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례식장 안에서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앞을 무심히 보고 있었어요.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손에 들린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낯선 남자였습니다.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차분했지만 어딘가 다급한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준호 친구 박석진이라고 합니다.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말 조심스럽지만 중요한 일이라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혹시 준호가 준비한 유언장을 받으셨나요? 그 순간 내 전신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언장이라고요? 누가 그런 말을? 나는 흠칫했습니다. 준호가 저한테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유언장을 서재의 책상 서랍에 보관해뒀다고요. 그리고 당신에게 언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내가 대답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은영이가 갑자기 내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갔어요. 누구세요? 은영이는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은영이는 빠르게 뭔가 말한 후 휴대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게 돌려주며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저 영업 전화예요. 요즘 이런 게 정말 많더라고요. 은영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중에 이런 걸 받으시면 힘드실 것 같아서 끊어드렸어요. 저희가 모든 걸 챙길 테니까 편하게만 계세요. 나는 손에 들린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전화는 이미 끊겨 있었어요. 그 낯선 사람의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은 계속 내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유언장을 받으셨나요? 장례식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얀 국화 냄새만 자꾸만 코를 자극했어요. 나는 앞을 보고 있었지만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묵직한 무언가가 자리 잡은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 나를 조용히 밀어내는 느낌 말이에요. 은영이는 다시 다른 조문객들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나는 혼자 남겨져 생각하게 되었어요. 유언장이 정말 있었던 걸까?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내 손이 떨렸습니다. 상복 소매 안쪽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아직도 남편의 온기가 남아있을 것 같은 그 손으로 말이에요.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40년을 함께 산 그 공간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책장에 꽂혀 있는 소설책들, 책상 위에 안경, 그리고 매일 손에 들고 있던 신문 더미까지 모두 남편의 흔적으로 가득했어요. 내가 서재에 들어온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박석진이라는 남자가 말했던 그 유언장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서재의 책상은 검은 목재로 만든 오래된 것이었어요. 남편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구라고 여러 번 말해주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보니 왼쪽에 2개의 서랍이 있었어요. 위쪽 서랍은 열려 있었습니다. 연필, 지우개, 낡은 메모지들이 흐트러져 있었죠. 그런데 아래쪽 서랍은 달랐어요. 항상 잠겨 있던 그 서랍이 지금은 열려 있었습니다. 열쇠는 남편이 항상 책상 오른쪽 위에 두던 장소에 없었어요. 내 손이 서랍의 손잡이를 잡았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안쪽은 텅 비어 있었거든요. 파일을 보관하던 폴더들도 없었고 남편이 소중히 보관한다던 서류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이 들어있던 봉투만 남겨진 자국도 없이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어요. 나는 한참 동안 그 빈 서랍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누군가 들어와서 이것을 꺼내갔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누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남편 본인을 제외하고는 이 열쇠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강제로 열었을 수도 있겠지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거기서 뭐하고 계세요? 은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어요. 은영이가 서재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살짝 놀란 표정이 떠 있었어요. 아, 물건들을 정리하려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잘못된 짓을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서재 같은 건 저희가 나중에 정리할게요. 은영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몸을 편히 하셔야 해요. 충격이 크셨을 텐데 과로하면 안 돼요. 그녀의 말은 친절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다른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서재에 왔다는 것이 마음에 걸린 듯한 그런 표정이었죠. 은영이는 자연스럽게 내 팔을 잡아 서재 밖으로 이끌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열려있는 그 아래쪽 서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남겨진 아무것도 아닌 공허함이었어요. 거실로 내려가며 나는 은영이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부드럽지만 꼼짝할 수 없게 잡아두는 그런 손길이었어요. 평온했던 가족의 모습은 이미 깨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과 함께 무언가가 크게 어긋나 버렸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박석진이라는 남자의 전화, 은영이의 서둘러 끄는 행동, 그리고 텅 빈 서랍.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를 이 집안에서 조용히 고립시키고 있었어요. 며칠이 더 지나가면서 은영이의 행동이 더욱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류를 가지고 다니며 나를 자신의 업무에 끌어들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의료비 청구서인데 서명이 필요해요. 어머니, 장례 관련 세금 문제가 있어서요. 어머니, 이건 은행 통장 정리인데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끊임없이 종이 더미가 나를 향해 넘어왔습니다. 내가 읽을 틈도 없이 그녀는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라며 펜을 내밀었어요. 나는 그제야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일들일까요? 남편이 항상 그런 재정 관련 일들을 스스로 챙겼는데 왜 하필 지금은 나에게 모든 것을 서명하라고 할까요? 내가 조금 물어보려고 했을 때 아들 준석이가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엄마, 정신 차려. 은영이가 모든 걸 챙기고 있잖아. 우리가 뭘 더 해 준석이는 소파에 누워 있다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함과 무언가 불편함이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도 은영이 같은 며느리를 두길 잘하신 거고 우리가 굳이 그 과정에 끼어들 필요는 없지 않아. 그의 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미리 준비된 대사처럼요. 나는 준석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죽음 이후 아들은 왜 이렇게 나와 거리가 생겼을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아주 살가운 아들이었는데요. 은영이는 계속 서류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항상 나에게 닿아 있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계단을 올라갈 때도, 잠깐 창문을 통해 밖을 보려고 할 때도 그녀의 손길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위험해요. 어머니, 여기 조심하세요. 어머니, 혼자 다니지 마세요. 그녀의 보살핌은 처음에는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무언가 다른 의도의 감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서명을 했습니다. 1장, 2장, 3장. 무엇에 서명하는지 제대로 읽어보려고 했을 때마다 은영이는 이건 이미 변호사가 확인한 거예요 라거나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내가 좀 더 천천히 읽고 싶다고 하면 그녀는 내 손을 잡아 펜을 들게 했습니다.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피로해졌어요. 마치 누군가 내 정신을 천천히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한 번은 나를 거울 앞에 보게 되었어요. 내 얼굴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변해 있었어요. 살이 빠져 있었고 눈에는 광채가 없었으며 입술은 자주색으로 질려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요? 남편이 죽은 이후 나는 밥을 제때 먹지 못했어요. 은영이가 주는 것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나는 이렇게 약해진 걸까요? 어머니, 뭐 하세요? 은영이가 거울 뒤에서 나를 불렀어요. 나는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그녀가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몰랐거든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강한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이건 보살핌이 아니었어요. 이건 감금이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목구멍이 조여왔어요.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2주일째 되는 날, 나는 은영이가 나를 감시하지 않는 틈을 타 다시 한번 서재로 들어갔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본 그 텅 빈 서랍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내가 놓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발걸음을 조용히 내디디며 나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은영이는 거실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이 순간이 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서재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나는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책상이 다르게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한 주일 전만 해도 책상은 창문을 향해 놓여 있었는데 지금은 벽을 향해 있었어요. 책상 위에 물건들도 없었습니다. 안경도 신문도 펜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남편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서랍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래쪽 서랍은 여전히 열려 있었어요. 나는 이번에는 더 꼼꼼히 살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안쪽 벽을 만져보니 뭔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었어요. 마치 접착제 자국처럼요. 혹시 여기에 뭔가 붙어 있었던 걸까요? 서랍의 밑바닥을 다시 살펴보니 극도로 조심히 제거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빼낼 때 최대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 말이에요. 그 순간 나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유언장이 정말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꺼내갔습니다. 박석진이라는 남자의 전화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는 유언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내게 그것을 확인하라고 말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가져갔는지는 명백했어요. 나는 서재를 빠져나가 침실로 향했습니다. 내 침실의 옷장 뒤에는 오래된 수첩이 숨겨져 있었어요. 남편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라며 그는 내게 이것을 줬었죠. 오래전 일이었어요. 남편은 그 수첩에 뭔가를 적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어요. 당시에는 그저 소중히 보관하기만 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첫 페이지에 남편의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만약을 위한 기록이다. 지금 너에게 이 수첩을 주는 이유는 혹시 내가 없을 때 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안에는 내 모든 재산과 유언의 내용, 그리고 너를 보호할 방법이 적혀 있다. 절대 누구에게도 보이지 말고 혼자만 간직해라. 그리고 그 아래에는 구체적인 숫자들과 계좌번호, 그리고 은행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내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미리 대비하고 있었다니요.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늦게 왔을 수도 있고요. 남편이 이 수첩을 주었을 당시 그는 왜 혹시 내가 없을 때라고 말했을까요? 마치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 같은 어조로요. 나는 수첩의 뒷장들을 넘겨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은행 계좌 정보와 함께 변호사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별도의 종이에는 서재 책상 아래 벽 안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뭔가 숨겨진 공간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나는 다시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아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한참을 만져본 끝에 나는 마침내 그것을 찾았습니다. 책상 아래 안에 작은 공간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다른 봉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자꾸만 떨렸어요. 이것이 남편의 진짜 유언장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면 최소한 그 유언장과 관련된 무언가일 것 같았습니다. 봉투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정확하고 깔끔한 그의 글씨였어요. 나는 그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40년 동안 나를 사랑했던 남편의 마지막 말이 여기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나는 서재를 빠져나와 서둘러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은영이가 거실에서 계속 전화 통화 중인 것을 확인했어요. 나는 침실의 문을 살며시 닫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봉투를 어느 정도 뜯었을 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것도 내 휴대폰이 아니라 침실의 고정 전화였어요. 나는 놀라며 봉투를 재빨리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 목소리는 이전에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박석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확인하셨나요? 네, 박 선생님이세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전화를 도청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저예요. 그리고 당신도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석진이 말했습니다. 준호가 혹시 당신을 위해 뭔가 남겨두지 않았나요? 문서 같은 걸요. 나는 한참 동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말해도 될까요? 누군가 이 통화를 듣고 있을까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나는 아직도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있습니다. 나는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봉투가 있었어요. 절대 혼자 열어보지 마세요. 박석진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무언가가 담겨 있어요. 혹은 당신을 지켜야 할 무언가가요. 하지만 지금은 그걸 열 타이밍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조만간 당신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그것을 절대 누구에게도 보이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 혼자만 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박석진이 말을 마치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침실의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은영이가 침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과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 누하고 전화하고 계셨어요? 은영이가 다가왔습니다.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냥 친구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생존 본능이었어요. 내가 무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들켜서는 안 된다고 본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은영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누가 자꾸 괴롭히려고 하진 않으세요? 혹시 어머니 기억이 자꾸 헷갈리지는 않으세요? 그 말은 너무나 의도적이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미리 배운 대사처럼요.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은영이가 나를 일부러 약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요. 밥을 줄이고 수면을 방해하고 혼자 있을 시간을 주지 않으면서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내 기억이 흐려졌다고 말하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침대에 앉아 은영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진짜 얼굴을 본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은영이는 나를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전화를 하려는 순간마다 그녀가 나타났고 내가 어디론가 가려고 해도 위험하니까라는 명목으로 막았습니다. 외출은 더욱 불가능했어요. 어머니가 혹시 길을 잃을까봐라며 그녀는 내가 앞뒤 담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준석이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한 번은 내가 아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준석아, 엄마 요즘 괜찮아 보여? 하지만 그의 대답은 냉담했어요. 엄마 뭐 하는 거야? 은영이가 엄마 제대로 챙기고 있잖아. 괜한 말로 은영이 마음 상하게 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내 아들을 완전히 잃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이미 은영이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어요. 더 심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내 옛날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은영이는 나를 앞에 내놓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요즘 좀 창란이 있으셔서요. 의사 선생님도 일시적인 충격으로 인한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라며 나의 친구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은 그 말을 믿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죽은 그런 충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집 밖의 세상은 나와 단절되어 있었어요. 전화도 받을 수 없었고 밖에 나갈 수도 없었으며 심지어 내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면 은영이는 어머니 기억이 흐려져 있다고 주변에 말해 다녔습니다. 나는 이 집안에서 조용히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요. 남편이 있던 시절에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말만 전달받는 도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나는 그 봉투를 숨겨둔 장소를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베개 밑에 그 봉투, 그것이 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나를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구해낼 것이라고 나는 믿었습니다. 박석진이 말했던 당신을 지켜야 할 무언가가 그것이라고요. 날이 갈수록 나의 신체적 상태도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은영이가 주는 식사는 점점 더 양이 줄어들었고 내가 자려고 누우면 자꾸만 깨우곤 했어요. 혹시 어머니가 불편하신 게 있을까 봐서요라는 명목으로요. 밤에 자는 시간이 사라지면서 내 정신은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은영이의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나를 약하게 만들고 나를 무능하게 만들고 마침내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능력을 빼앗는 것 말이에요. 한 번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피부는 죽은 것처럼 회색이었고 눈은 반짝임을 잃었으며 입술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나일까요? 40년간 남편과 함께 살아온 이 신체가 이렇게까지 무너져 내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남편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나에게 그 수첩을 주었던 걸까요? 그래서 서재에 또 다른 유언장을 숨겨두었던 걸까요? 나는 그 베개 밑에 봉투를 꺼내고 싶었어요. 그것을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석진의 경고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절대 혼자 열어보지 마세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가 정말로 나를 만나러 올까요? 아니면 이것이 또 다른 함정일까요? 이제 나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도 믿을 수 없었고 며느리도 믿을 수 없었어요. 오직 남편의 글씨로 적힌 그 봉투만이 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정확히 10일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은영이는 주방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그녀가 급히 나왔어요. 어머니, 저기 계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영이는 문을 열고 밖을 살펴봤어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세요? 은영이가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목소리만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김준호의 친구 박석진입니다. 그의 아내분을 잠깐 뵙고 싶은데요. 문 밖에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박석진이 왔습니다. 정말로 온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요즘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누가 이렇게 방문해도 좋으신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은영이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현관 쪽으로 다가갔어요. 은영이가 나를 막으려고 했지만 나는 그녀의 팔을 떨쳐냈습니다. 아니야, 내가 만나야 해. 나는 처음으로
은영이에게 명령조로 말했어요. 현관에 서 있던 남자는 생각보다 단정한 외모였습니다. 정장을 입었고 눈빛은 맑았어요. 그는 나를 보자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늦었네요.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해서요. 나는 그 남자를 응접실로 데려갔어요. 은영이가 계속 나를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혼자 뵙는 게 위험해요. 제가 함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응접실에 앉은 박석진은 내게 물었습니다. 그 봉투 아직 열어보지 않으셨지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행입니다. 지금 열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매우 신중하게 다루셔야 해요. 그가 내 손에 봉투를 향해 가도록 손짓했을 때 은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분이 누신데 자꾸 우리 가족 일을 개입하시려고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박석진이 은영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이전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차갑고 단호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유원장을 빼앗아간 사람이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응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그 순간 은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원장을 돌려드리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분께 서명하게 한 서류들도 전부 돌려드려야 합니다. 박석진이 말했습니다. 혹은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유산 횡령죄와 노인학대죄로요. 박석진이 경찰이라는 말을 꺼낸 순간 상황은 급속도로 변했습니다. 은영이의 얼굴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그녀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따뜻함과 배려가 순식간에 벗겨져 나갔습니다. 대신 그것을 가린 차갑고 계산적인 본 모습이 드러났어요. 알았습니다.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나가자 박석진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내 손을 잡았어요. 혼자가 아니십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온전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은영이는 10분 뒤 유언장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류들도 모두 반환했어요. 박석진이 그것들을 확인한 후 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봉투를 열어보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유언장 외에도 여러 개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편이 남긴 많은 자산과 계좌 정보들이었습니다.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자신의 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비만 남기고 대부분의 자산을 나에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연락처와 함께 만약 자신이 없을 때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면 이를 신고하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남편은 정말로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석진은 나를 도와줄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법적 절차들이 시작되었어요. 은영이는 경찰에 체포되었고 내가 서명했던 대부분의 서류들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준석이는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법적으로 더 이상 나에게 압박을 줄 수 없었어요. 지금 나는 다시 한번 이 집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재에는 다시 남편의 물건들을 놓아두었어요. 마치 그가 금방 돌아올 것처럼요. 창문을 통해 밖의 세상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되었고 전화도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걸요. 사랑과 신뢰는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가장 깊은 상처로 내몰 수도 있다는 것을요. 남편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사랑이 아니라 기록과 확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문서로 남기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혹시 당신도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비슷한 상황에 있거나 혹은 가족으로부터 받는 불합리한 압박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권리를 지킬 방법은 항상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기록해 두세요. 중요한 것들은 믿을 만한 제3자에게 알려두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그 기록과 증인이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당신의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우리는 함께 이 무서운 세상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